집에 하루 종일 있는 거야. 집에 하루 종일 있으니까 생전 웃을 일이 없네. 하루 종일 한 번도 안 웃어요. 한 번도 안 웃으니까 남이 웃긴 얘기하면은 웃긴 웃어야 되는데 어떻게 웃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한 번도 안 웃으니까. 이게 무기력증에 걸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70살 넘으면 웃기라도 해야 되는데 안 웃고 가만히 있으면 눈두덩 쳐져요, 안 쳐져? 눈두덩, 눈가 쳐지고 볼 쳐지고 입가 쳐지고 소파에 앉아고 가만히 텔레비 보고 있으면 소파에 앉아고 텔레비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텔레비가 뭘 잘못했다고요? KBS 한번 보고 MBC 한번 보고 SBS 한번 보고 평화방송 한번 평화방송 볼 때 더 째려봐. 저 무슨 얘기하는 건가. 뭐 애들 다 떠나고 여러분들 애들 다 떠나고 남편하고 있으면 뭐 깨가 쏟아질 것 같아요? 깨 안 쏟아져요. 신혼 때나 깨가 쏟아지는 거지. 소파에 앉아 이렇게 있는데 남편이 지나가면은 투명인간이 지나가나 보다. 그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신부님하고 수녀님이 눈보라를 맞아갖고 산을 가는데 헤매다가 이제 오두막집을 발견한 거예요. 발견했는데 다행히 침대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침낭이 있는 거야. 담요는 이제 바닥 옆에 있고. 그래서 신부님이 수녀님 침대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는 남자니까 수녀님은 침대에서 주무시고 나는 침낭에서 자겠다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이제 겨우 이제 그 어른 몸을 녹이고 신부님이 침낭에 이렇게 자꾸로 올리고 잘라 그러는데 수녀님이 신부님 저 너무 추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신부님 어떻게 해? 자꾸를 열고 다시 나가갖고 담요를 하나 이제 갔다가 이제 수녀님 덮어줬어. 수녀님 이제 따뜻할 거라고. 그래갖고 이제 다시 이제 들어와갖고 이제 침낭을 딱 이렇게 해갖고 좀 잠을 막 들어갈 때 수녀님이 신부님 저 정말 추워요 그러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데 어떻게 해? 남자인데. 그래갖고 다시 이걸 열고 다시 담요를 하나 수녀님 덮. 수녀님 진짜 이제 따뜻할 거라고. 그래갖고 이제 겨우 잠을 일어나. 신부님 저 정말 추워요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이 딱 일어나서 수녀님 사실은 여기 우리 둘밖에 없다. 아무도 우리 둘이 있는 거 모른다. 그러니까 수녀님 우리 부부처럼 오늘 밤을 좀 지내자. 그랬더니 수녀님 아우 좋아요 그랬어요. 수녀님이 아우 좋아요. 그래 아유 좋아요. 그래서 그럼 부부처럼 하는데 내가 지금부터 말을 좀 하겠다. 수녀님 그 수녀님 말을 내가 빼겠다. 당신 자꾸 짜증나게 할 거야? 그 담요 당신이 갖다 덮어. 나 잠 좀 자게 나도 좀. 여러분들 부부가 이게 다정하게 이렇게 살다가 늙으면 좋은데 서로 맨날 짜증이 나느니 뭐 지겹대느니 이런 소리 하면은요 늙어서 한 집에 살아도요 있으나 많아요. 있으나 많아야. 하루 종일 혼자 텔레비. 이제 저녁에 며느리가 어머니 식사하세요. 방문 땅땅 두들겼는데 또 이 시어머니 또 전기세 또 불은 깜깜하게 꺼. 파란 텔레비 불빛에 밥 먹으라고 이렇게 보면요 며느리가 심장이 땅땅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눈꼬리가 올라가지 이쁜 거야. 입꼬리가 올라가지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이 웃을 때 시원한 게 눈꼬리가 올라가고 입꼬리가 올라가서 시원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젊은 사람은 눈에 확 떠요. 눈꼬리 쫙 올라가고 입꼬리 올라가서. 또 나한테 강의 들어오면 그냥 와. 신부님한테 온다고 연필로 막. 그런데 할머니들은 아무리 그려도 이게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기력증에 빠져 살지 말고 해만 뜨면 집을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먹은 분들은요 무조건 해만 뜨면 집에 있으면 절대 안 돼요. 해만 뜨면 그리고 나이 70살 80살 넘어서 집을 나가주는 게 예의야. 예의. 집에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가끔 1박 2일씩 사라져주는 것도 예의에. 사라져주는 거. 강원도 평창 생태마을로 사라져주는 게 예의라니까. 하루 종일 웃지도 않고 있으면 뭐가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들 오늘 65세가 넘어갔고 나는 해 뜨자마자 나왔다 여기 나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가 늘 말하지만 이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이라니까.
이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인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 돈이 있어야지 나가 돌아다니죠. 집 잡혀라. 집을 잡혀라. 그래서 집 잡혀서 경복궁도 가고 덕수궁도 가고 온양온천도 가고 춘천도 가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평창 생태마을도 오고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갖고 집 잡혀갖고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다니는 할머니들은 죽을 때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돌아다닐 수 있을 때까지 돌아다니는 할머니들은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면 지쳐서 죽어요. 지쳐서. 그러니까 95살쯤 돼갖고 나 도저히 못 돌아다니겠다. 나 힘들어서 도저히 나 이제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씩 웃으면서 죽는 거 지쳐서. 근데 어떤 사람들이 사람을 미치게 만드느냐 하면 돈 쓰는 거 무서워갖고 뒷방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뒷방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여러분들 그 다음에 허벅지 근육이 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을 위하는 거는요, 자식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을 위하는 건 내가 마지막까지 죽기 직전까지 내 발로 화장실 가주는 게 정말 자식을 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화장실을 가주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운동해야 된다. 운동. 제가 말씀드리는 거 운동. 네, 운동. 여러분들 2살 때 자랑스러운 게 뭔지 알아요? 똥오줌 가르는 거예요. 3살 때 자랑스러운 건 뭐냐면 이가 나는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12살 때 자랑스러운 건 뭐냐면 또래 친구가 있는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때 엄마 아빠 필요 없어. 또래 애들이랑 막 뛰어놀고 다녀. 18살 때 자랑스러운 건 운전을 할 줄 아는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20살 때 20대 때 자랑스러운 건 애인이 있는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애인이 있는 게 35살 때 자랑스러운 건 돈을 버는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50살 때 자랑스러운 건 뭐가 자랑스러운? 돈이 많은 게 자랑스러워요. 60살 때 자랑스러운 건 뭐가 자랑스러운지 알아? 애인이 있는 게 자랑스러워. 그때도 애인이 있어 자랑스러운 거예요. 70세 때 자랑스러운 건 뭔지? 운전을 할 줄 아는 게 자랑스러워. 75살에 자랑스러운 건 같이 여행 다닐 친구가 있는 거,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게 자랑스러워요. 80세 때 자랑스러운 건 뭔지 아세요? 이가 남아있는 게 자랑스러워. 이가 남아있는 게. 85세 자랑스러운 게 뭔지 알아요? 똥오줌을 가릴 줄 아는 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85이 돼서도 내가 가릴 수 있다. 그건 자식들한테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뭐를 하라? 운동을 해라. 여러분들 70살이면 멀쩡한 나이예요. 여러분들 요즘 나이 계산하는 법 새로 나온 거 아시죠? 내 나이에 0.7년을 곱하면 그게 본 나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70살은 77이 49, 49살이에요. 49살. 49살이라니까 70살들은 70살이에요? 잠깐 일어나 보세요. 미안하지만 일어나 보세요. 아니 괜찮아. 누가 70살이라고 그래? 49살이지. 49살이에요. 49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70살에 은퇴, 신부들이 70살에 은퇴를 하면은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동창 모임을 하는데 우리 동창 신부들하고 그러는 거야. 야, 우리 은퇴해갖고 그렇게 40년 사제로 살았지만은 너무 젊은 때 은퇴한다. 우리 뭐 할까? 은퇴하면은.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야, 우리 은퇴하면은 이 사주 카페는 있는데 왜 신부 카페가 없냐? 우리 신부 카페 하자. 신부 카페. 아니 요즘 사람들 마음 답답하면 사주 카페 가고 전보 커피 마시면서 전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부로, 여러분들 신부로 귀신의 애비로 40년을 살면요 웬만한 무당보다 나아요. 귀신의 애비로 40년 정도 살면 웬만한 무당보다 낫다니까요. 네, 지금 70살 원로 신부님들 딱 여러분들 보면요, 여러분 인생이 딱 보여요. 얼굴이 뭐냐면 얼이 들어왔다 나갔다는 굴이야. 얼이 들어왔다는. 그래서 우리 얼굴 안에 7,000개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굴 안에 딱 보면 남편이 바람 피고 있구나, 이게 금방 나온다니까. 웬만한 점쟁이 무당보다 낫다니까요. 저도 본당 신부하면서 무당들 세례를 많이 줬어요. 무당들이 천신, 자기가 모시는 신기가 떨어지면요 천신을 찾아온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뭐 북도 태우고 막 이거 신물도 많이 태워주고 세례도 주고, 또 어떤 무당은 유방암이 걸렸는데 60 한 7, 8쯤 됐는데 평생 이제 점을 봐준 거죠.
근데 이제 나한테 온 거예요. 이제 삶을 정리하고 하느님한테 귀의하고 싶다고. 살아온 얘기 다 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죽을 때 또 시모님 성가 소리 듣고 죽고 싶다고. 근데 쫓아가고 또 보니까 막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모님 성가 듣고 싶다. 그래서 내가 막 성가 불러주는데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내 품에 죽은 무당도 있다니까. 내 품에 죽은. 내가 웬만한 무당보다 낫지. 웬만한 무당보다 나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카페 차려놓고 여러분들 본당 신부님들 면담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 본당 신부님 바쁘고 우리 은퇴하면 시간도 많은데. 그래서 우리 잘생긴 시모니 신부가 있어요. 오늘 오후에 만날 건데 시모니 신부 그 커피 바리스타 자격증도 있고 잘생기고 자격증이니까 시모니 신부는 커피 바리스타 하고. 그리고 나보다 7살 많은 베네딕토 신부라는데 얼굴이 못생겼어요. 형은 그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주방에서 나오지 말고 거기서 나오지 말고 음식하고 음식. 그다음에 뭐 담배만 피우고 뭐 아무것도 안 하는 우리 마티아 신부 너는 청소하고. 난 이제 이게 되니까 앉아서 내가 장소도 다 봐뒀어요. 장소는 어디로 했냐면은 남한산성 성지가 있는데 남한산성 성지가 새로 성당을 줘서 갔어요. 옛날 구성당이 아주 그 창호주로 잘 져놨어. 그래갖고 그 성당 터 달라고 그랬어. 여러분들 남한산성 그 근처에 또 점 보는 데도 많아요 보면. 그래갖고 이제 거기에 이제 신부 카페. 우리는 은퇴해서도 할 일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뭐 대학 하라고 이제 기부금도 40억 받았으니까 나는 200살까지 살아도 일이 있어요. 200살까지. 근데 여러분들은 무슨 계획이 있느냐? 나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무슨 계획이 있느냐? 지금 60살 되신 분들은 100살까지 살아요. 100살. 50살 되신 분들은 110살까지 살아. 110살. 40대신 분들은 120살까지 살아. 120살. 제가 20년 전에 강의하러 다니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100세 시대가 옵니다. 신부님 뻥하지 말라고 무슨 100살까지 사느냐고. 근데 요즘 여러분들 100세 안보장, 100세 연금보장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100세 시대 온 거예요. 근데 올해 한 보험회사에서 무슨 상품이 나왔냐면 110세 건강 안심보험이 나왔다니까요. 그러면 이분들이 보험회사 분들이 야 100세 상품 나왔으니까 다음에 110세 할까? 이거 아니죠. 그때는 정복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치매도 어느 정도 잡는다고 보는 거예요. 혈압, 당뇨 다 잡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60년 후야. 60년 후인데 여러분들 1년에 0.5년이 늘어나요. 1년에 0.5년 평균. 그러니까 지금 86세가 가장 많이 죽는 나이래요. 86세가. 근데 2020년에는 몇 세에 가장 많이 죽느냐면 90세에 가장 많이 죽는데 2020년. 그럼 2020년이면 몇 년 후에? 6년 후야. 6년 후. 그럼 여기 60살 되신 분들 66살 되면은 90세가 가장 많이 죽는다 그러면 그분들 몇 살까지 살 것 같아요? 100살은 그냥 가는 거 60세들은. 50세들은 110살 간다니까. 아직 산 것도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40살들은 20년 더 살고 60년을 더 살아요. 60년. 그런데 며칠 전에 소련 러시아에서 먹으면 120살까지 사는 알약을 개발했대요. 미토콘트리아라고 우리가 이렇게 장도 늙어가면서 노화가 진행인데 그걸 먹으면 그 노화 진행 속도를 그렇게 늦출 수가 있다는 거야. 10년 후부터 시판한다는 거예요. 120살까지 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120살.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웃을 일이 아니에요. 예, 심각한 거예요. 3년 전에 우리나라가 100살 이상이 1,700명 선에서 왔다 갔다 했어. 3년 전에. 여자가 1,600명, 남자가 100명. 3년 전에 100살 이상이. 예. 그런데 올해 내가 인구 통계청에 들어서 자료를 뽑아보니까 올해는 100살 이상이 몇 명이냐면 14,000명이에요. 14,000명. 3년 만에 100살 이상이 10배가 늘어난 거예요. 10배가 늘어났어요. 90에서 100살까지는 몇 명이냐면 13만 4천 명. 80에서 90살까지는 몇 명이냐면 97만 명. 그 다음에 60에서 70살까지는 270만 명. 그래서 65세 이상이 몇 명이냐면 정확하게 49만 명인데 650만 명이에요. 650만. 65세 이상이 650만 명. 초등학교 애들이 270만 명. 그러니까 초등학교 애 하나에 할머니 셋이에요.
지금 그런 세상이 됐다니까요. 우리는 어렸을 때 길에 나가보면요, 애들이 바글바글했어요. 구슬치기, 딱지치기, 담방구, 자치기. 낮에만 그렇게 돌아다녀서 밤에 깡통 돌리게 해보면 온 놈들이 다 깡통 돌리고 다녔어요. 근데 요즘 길에 나가면 애들 하나도 없어요. 어딜 돌아다니는지. 누구만 돌아다니,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할머니가 길에 꽉 찼어. 또 할머니들이 어서 유모차 주사, 유모차를 밀고 온 세상을 다 다녀. 유모차를 밀고 온 세상을 다 다녀. 유모차를 밀고. 무슨 뭐 놀이터, 슈퍼마켓.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현상이 있느냐면요, 무슨 현상이 있느냐면은 그 노인정 앞에 가보세요. 유모차가 10대씩 끝나고 나면 밀고 다 집에 가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조선시대 왕들은 평균 연령이, 조선시대 왕이 27명이었어요. 27명이 있었는데 평균 연령이 46.1세였어요. 왕들이 길게 살아야 46. 왕자고 공주들, 관리 잘한 왕들은 46.1세. 관리 잘 안 하고 왕자도 큰 왕자들 있잖아요. 왕 못된 왕자들. 그거 평균 나이라면 36세야. 평민들은 조선시대 35세. 평균 나이 35세. 그때는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때는 35세. 그러니까 20살에 결혼을 해갖고 35에 주고 40이나 그러면요, 이땐 갈등도 하나도 없어. 20살에 결혼해갖고 3년 애 하나씩 낳으면은 한 7 낳다가 죽는 거야. 7명 낳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죠? 네. 삶의 계획이 뭐가 필요해? 그리고 마지막 막내는 놔놓고 누구한테 맡기느냐면 장남한테 맡기고 죽는 거예요. 네. 장남한테 맡기고 죽는 거예요. 네. 계획 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안 죽어.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안 죽는 바람에 모든 문제가 다 생기는 거야. 안 죽는 바람에. 여러분 요즘 연금 얘기 참 많이 나오죠? 연금 공무원들이 20년 의무로 내면은 그 다음부터는 받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20년 냈으면은 20년만 받아 먹어야지. 120살까지는 몇 년 받아 먹을 것 같아? 60년 받아 먹는 거. 60년. 여러분들 나라 망할 것 같아, 안 망할 것 같아요? 망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불보듯 뻔한 거예요. 뭐 그리스, 스페인,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래갖고 좀 나라 이제 자식들을 위해서 좀 후손들을 위해서 연금 좀 깎자고 지금 국회에서 정부에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계산 뻔히 나오니까 그 연금 깎자고 그랬더니 깎으려는 연금을 안 깎고 머리 깎고 안 된다고 그냥. 아니 누가 연금 깎자고 그랬지 머리 깎자고 그랬어?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요, 이게 웃지도 울지도 못할 일이에요. 웃지도 울지도 못할 일이야.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무대책이야. 무대책. 아무 대책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연금 문제에 걸리지. 치매가 우리나라가 지금 58만 명이에요. 여러분들 35살 때 죽을 때 치매 걸려요? 이땐 치매 걸릴 시간도 없어요. 근데 지금 80, 90 방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요, 네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가 누군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면 치매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한 집에 5, 6 매달려 있다고 보면은 300만 명이 치매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안 죽어서 생기는 문제예요.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거 보통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진짜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65세 이상 노인들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가난해. 가장 가난해. 근데 여러분들 왜 가난한 줄 알아요? 국가가 잘못해서 가난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우리나라가 프랑스보다 교육비를 몇 배를 더 쓰냐면 9배를 더 써요. 프랑스보다 9배 더 써요. 미국보다 교육비를 몇 배 쓰냐면 3배를 더 써. 3배를.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프랑스보다 지금 뭐 비슷비슷하게 살지만 조금 떨어져. 미국은 우리 한 2배 정도 잘 살아. 근데 그 2배 정도 잘 사는 나라보다 3배를 교육비를 더 쓰는 거야. 그래서 남자아이 대학 결혼까지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3억 6천이에요. 처음부터 태어나갖고 걔한테 쏟아 넣는 돈이 3억 6천이야. 여자는 3억 4천이 들어가요. 그럼 남자 여자 아들 딸 둘 나가고 결혼까지 시켰으면 여러분들 얼마 쓰면 7억을 쓴 거야. 7억을. 셋 낳았으면 10억을 쓴 거야. 10억. 그러니까 애를 낳아요. 그래서 애도 안 낳는 거예요. 이놈의 교육 때문에.
애도 안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안 나오면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머리가 복잡해요. 내가 보기엔 정치인들 머리가 지끈지끈할 거야 아마. 그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65세 넘어가고 OECD 국가 35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노인이 가장 가난해. 쓸 돈이 없는 거야. 자식들한테 다 쓰고. 그리고 요즘 애들은요 1등 아니면 패배자야 다. 그러니까 대기업에 취직 안 하면 아무데도 취직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대기업 안 갈 바야 200만 원 받고 일 안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집에서 논다는 거야. 그럼 노는 놈 누가 책임져야 돼? 부모가 아니 어제도 저녁 먹으면서 들은 얘기인데 엄마 아빠가 다 교직이래. 그래서 연금이 700만 원 정도 나온대요. 그렇게 친구 중에 제일 연금이 많이 나온대. 상전 밥 한 번, 술 한 번을 안 낸다는 거야. 친구들이 막 욕을 한다는 거야. 밥 한 번 안 사냐 그렇게 연금이 많은데 근데 한 친구한테 술 한 번 하자 그러면서 울면서 그러더래요. 애들이 둘 다 명문대학을 나왔는데 대기업 몇 번 보내 떨어지더니 집에서 놀고 있다는 거야. 걔네들 생활비로 600만 원을 대준다는 거야. 자기가. 그 자기네들이 100만 원을 가지고 쓴다는 거. 100만 원을 가지고. 그러니까 친구들 뭐 사주고 싶어도 사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100만 원 갖고 생활해야 되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애들 일 안 해서 문제, 애 안 낳아서 문제. 참 큰 문제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요. 잘 세우셔야 돼. 예, 제가 작년에 아프리카 잠비아 무프리나라는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초등학교를 못 다니는 아이들이 한 7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수녀님들이 그 아이들을 모아다가 공부를 가르치는데 돈이 없으니까 책 12권을 가지고 한 명이 공부를 하는 거야.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니까 책을 사달래. 그래갖고 가갖고 두 명이 한 권을 볼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근데 내가 간 결정적인 이유는 나는 생태마을을 꾸미니까 거기에 자카란다 농장이 있어요. 근데 농장이 80만 평이야. 80만 평. 80만 평인데 수녀님이 2만 평밖에 농사를 안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녀님한테 물어봤어요. 수녀님 이거 농사 다 지면은 보육시설, 병원, 그 다음에 학교 다 운영할 수 있을 텐데 왜 2만 평밖에 못 꾸미고 있느냐? 그랬더니 신부님 우리는 맨손으로 농사 짓는다는 거예요. 포크레인도 없고 트랙터도 없고 경운기도 없어서. 여러분들 맨손으로 농사 지면요 한 사람이 1000평 이상 못 져요. 얼마나 농사가 힘든데요. 내가 생태학교 운영했을 때 학생들 입학을 많이 해요. 막 20명 30명. 내가 물어봐요. 생태학교에 왜 입학했습니까? 제가 이제 은퇴를 해서 예전에 땅을 한 4000평 사둔 게 있는데 그거 이제 농사 지으려고 농사 배우러 들어왔습니다. 그럼 한번 해봅시다. 그래갖고 이제 3월 한 달 동안 모종 내고 거름 뿌리고 막 해요. 한 달 지나고 나서 내가 다시 상담을 해요. 어떻게 농사 이제 한 4000평 질만 하십니까? 그러니까 해보니까 이게 쉽지 않으네요. 한 1000평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3월, 4월, 5월, 더운 이제 6월 이제 지나고 나서 학생들 여름방학 할 때 제가 물어봐요. 이제 한 몇 평이나 농사 질 수 있을 것 같으냐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얘기가 한 10평 질 수 있을 것 같아요. 10평. 맨손으로 농사 짓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근데 수녀님이 거기서 맨손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거야. 그러니 포크레인도 없고 트랙터도 없고 경운기도 없다는 거야. 수녀님 얼마면 되겠냐가 2억이면 되겠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한국에 가서 2억 만들어서 보내주겠다. 내가 또 뻥이 또 엄청나게 세요. 일단 뻥을 쳐놓고 한국에 돌아와갖고 내가 강의 때 몇 번 얘기했어요. 평화방송에도 나가고 내가 여러분들 아프리카에 정말로 멋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1000만 원씩 20명만 도와주면 좋겠다. 여러분들 재산 5억 중에 10분의 1, 5천만 원은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거는 어려운 이웃 도와주라고 하느님이 축복 준 거다. 나는 5천만 원까지 필요 없다. 그저 1000만 원씩 20명만 난 도와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절에 다니는 분들, 교회 다니는 분들, 성당, 종파 초월이야. 뭐 성당 다니는 분들, 아무 데도 안 다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돈을 보내주는데요 3개월 만에 2억이 들어온 거예요. 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그분들이 정말 큰 마음 먹고 평생 모은 거 내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또 한 분은 마장동에 있는 분은 그냥 500원짜리 1000원짜리 다 모아 한 500만 원을 갖고 온 거예요. 그걸 그냥 드럼통에 싸갖고 와서. 하여튼 감동적인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2억이 딱 이제 3개월 만에 들어왔는데 2억 들어온지 모르고 계속 전화해갖고 돈 보내준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전화 받아갖고 이제 2억 들어왔으니까 그만 보내셔도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
돈을 보내준다는데 계속 받았어요. 계속 받았는데 내가 요새 강의 때문에 책상에 못 앉아있는데 어젠가 그제 여기 평화방송 강의 준비한다고 밤 12시에 들어가는데 1,000만 원을 또 전주에서 어떤 분이 또 보냈더라고. 그것까지 합쳐서 들어온 돈이 7억 1,000만 원이 들어온 거야. 7억 1,000만 원. 아니 2억이면 되는데 7억이 들어오니까요 사람이 마음이 간사해지더라고요. 난 그래서 이걸 하면서 그 복지시설 사람들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그럼 어쨌든 내가 이제 포크레인 트랙터 경운기 사주기로 했으니까 그거 사주러 나갔어요. 나는 공투 조그만 걸 사주려고 갔는데 수현이 말을 바꾸는 거예요. 공투는 안 된다는 거예요. A10을 사달라는 큰 거. 왜냐하면 여기 개미산이 한 2,000개 있어요. 농장 안에. 개미산이 있으니까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개미산 때문에 가려서 2,000개나 되는데 얘네들이 짐은 100년 동안 짓는 거야. 산 하나를. 100년 동안 지니까 얼마나 크겠어. 여기 이건 말도 안 돼. 이거 한 2층 정도 되는 큰 개미산을 져놓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농사를 지려면 이게 한 보통 하나에 100평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농사를 지려면 장정 둘이서 꽃갱이로 한 달을 뽀개야 그거 하나를 뽀개는 거야. 그 2,000개를 언제 뽀개? 그래서 포크레인을 사달라는 건데 공투를 사주면 바가지를 꼽으면은 그 개미산을 포크레인 못 이겨요. 그래갖고 포크레인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사달라면 1m 20짜리 큰 거 사달라는 거예요. 공투는 한 7,000만 원이면 되거든요. 근데 그냥 A10을 사러 나갔더니 2억 8,700이야. 돈 좀 떼어먹어 보려고 그랬더니 떼어먹을 돈이 없는 거야. 그것도 우리나라 포크레인을 사주려고 그랬더니 우리나라 건 안 된대. 서비스 포크레인은 하면서 호수라는 게 막 터져요. 이렇게 연결돼 있는 게 큰 기계를 하니까 그거를 고치는 거는 볼보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볼보로 살려고 그랬더니 엄청 비싼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약속을 했으니까 2억 8,700짜리 포크레인 샀어요. 그 트랙터 6,000만 원짜리 사고 경운기 2대 1,200만 원짜리 사서 작년에 11월 달에 인천항에 가서 택배로 붙였어. 또 이 포크레인이 너무 크니까 포크레인을 잘라요. 난 또 포크레인 자르는 거 처음 알았어. 포크레인을 잘라갖고 컨테이너 2대 나눠서 보낸 거야. 기술자를 보내갖고 붙이는 기술자도 보내고. 근데 여러분들 포크레인하고 트랙터만 보내면 걔네들이 알아서 일해요? 기술자도 따라가야 되네. 작년 11월 달에 포크레인 트랙터 택배로 붙일 때 기술자 둘도 택배로 붙였어. 그냥. 그런데 이 기술자들 둘 한 달 월급 완전히 기계를 고칠 줄 아는 기술자를 찾아서 보내야 되니까 둘 한 달에 800만 원이에요. 그 1년 쓰면 1억 아니야. 돈이 팍팍 줄어드는 거야. 이제 그거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 걔네들이 그냥 기술자가 따라가면 알아서 해요. 기름 대야 되잖아요. 기름도 한 달에 1,000만 원씩 되는 거예요. 기름도 한 달에 1,000만 원씩. 예, 기름도 한 달에 1,000만 원씩. 돈이 막 완전히 줄어드는 거야. 근데 수녀님이 내가 처음에는 빈말인 줄 알았대요. 2억 보내주겠다고. 근데 포크레인 보내지 기술자 보내지 기름값 보내지 그러니까 수녀님이 자신감이 생겼나 봐. 신부님 귀양 도와주실 거 우리가 닭을 팔고 싶은데 지금 잠비아는 여름이에요. 45도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보통 1시간 거리에 닭을 못 파는 거야. 상하니까. 그러니까 신부님 냉동고를 보내주면은 닭을 팔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야. 얼마냐니까 2,200만 원이래. 2,000이면 돈도 아니지만 1억씩 막 나가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보내주겠다. 내가 보내줬어요. 냉동고를 보내줬더니 수녀님이 너무 신난다는 거예요. 왜 신나냐 그러니까 한 마리도 못 팔던 닭을 한 달에 1,200마리씩 판다는 거예요. 1,200마리씩. 그런데 수녀님이 또 전화를 해서 신부님 문제가 생겼다는 거야. 무슨 문제가 생겼냐니까 닭을 너무 많이 팔다 보니까 닭장이 모자라는 닭장이. 닭장 줘달래. 닭장. 그래서 얼마면 되냐 그러니까 1억이면 된대. 좋다. 이제 들어온 돈이 다 나가게 생긴 거 이제. 좋다. 닭장 줘주겠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벽돌 찍는 기계, 닭털 뽑는 기계 다 보내줘서. 그래갖고 이번 여름에 대학생들 20명을 데리고 가서 닭장을 줘주고 왔어요. 내가 이번에 우리 대학생들 20명을 데려와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엄마들이 얘네들 문제 있어서 얘네들 고생시킨다고 보냈는데 걔네들이 가서 일하는 걸 보는데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즐겁게. 그러니까 걔네들은 다 내가 보니까 몸으로 살 놈들을 머리로 살라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힘든 몸으로 사니 얼마나 너무너무. 그래서 얘네들이 닭장 다 줘주고 닦아놓은 땅이 10만 평이야. 10만 평. 야, 나는 이번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줌마 3명이 따라갔어요. 한 70명이 지원을 했어요. 20명 데려가야 되는데 뭐 70대, 60대, 50대, 40대, 20대만 싹 뽑고 나머지는 다 이제 제하고 60대 아줌마 셋만 모시고 갔어요. 지원한 분들. 왜 모시고 갔겠어요? 밥 해주는 거. 밥 해주는 거. 근데 그 3분도 음식을 너무너무 맛있게 잘하더라고요. 하여튼 이번에 근데 이제 그것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닭장은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생태마을에 그 집을 져주는 신자도 아니야. 그냥 산적같이 수염 이렇게 막 이런 사람한테, 그 김 사장한테 당신 내가 한 달 월급 줄 테니 아프리카에서 닭장 져주고 오는데 기술자가 필요하니까 가서 닭장지로 가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신부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고. 나도 저 친구들도 저렇게 한 달 봉사로 가는데 나도 가서 돈 안 받고 자원으로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 주님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내 말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천국에 간다는 말. 나 그 김 사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서 그러니까 이번 여름에 저도 이제 가서 싹 져주고 왔어요. 그랬더니 수녀님이 신부님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러는 거냐는 거예요. 나 그 수녀님들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작년에 내가 가서 그 수녀님들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왜? 수녀님 10분이 잠비아에 가서 16년 동안 한국 수녀님들이 그들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그냥 뭐 샤워를 한번 하려고 그러면 물도 안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 잠비아가 더운 게 아니에요. 6, 7월 달은요 추워요. 파카 입고 다녀야 돼요. 털옷 입고 다녀야 돼. 근데 샤워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물이 그냥 나오다가 그냥 비는 물에 같이 떨어져. 멈추고. 그렇게 불편한 데를 수녀님 10분이 16년 동안, 수녀님 38살 먹은 나탈리아라는 수녀님은 가자마자 말라리아 그래서 죽었어 또. 그래서 내가 무덤에 가봤더니 사진을 이렇게 해놨는데 예쁘게 생겼더라고 또. 참. 그러니까 옆에 동료 수녀님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수녀님들이 그들을 위해서 16년 동안 살았으니 이건 수녀님으로 안 보이는 거야. 작은 예수님으로 보이는 거야. 내가 이분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나중에 큰 예수님한테 혼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수녀님이, 신부님 우리한테 도대체 왜 이러느냐고 그러길래 내가 한마디 했어. 수녀님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느냐고. 같은 업종에서 일을 하면서 무슨 말을 이렇게 섭섭하게 하느냐고. 수녀님도 하느님이라고 나도 하느님이라는데 내가 수녀님 도와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수녀님이 또 전화를 해서 신부님 추장이 만나잔다는 거예요. 무슨 추장이 많냐. 아직도 잠비아는 추장이 많대요. 근데 추장 한 분이 천주교 신자 추장이래요. 거기는 한 20%가 천주교 신자들 잠비아는. 근데 그 추장이 땅이 6억 평이 있대. 6억 평이 있대. 6억 평이. 그래서 수녀님 좋은 일 한다고 500헥타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150만 평, 450만 제곱미터 엄청난 큰 걸 준다는 거예요. 신부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전화를 했어요. 수녀님 이거 일단 받아두라고 그거. 그랬더니 이 창설자 수녀님이 독일 수녀님인데 이 수녀님 날 직접 찾아오셨어요. 신부님 다른 병원 운영하는 수녀님, 보육시설 운영하는 수녀님, 그 다음에 학교 운영하는 수녀님들은 일이 잘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수녀님은 울고 다녔다는 거예요. 16년 동안. 땅이 한 면이 3.2km니까 어마어마하게 땅이 크더라고요. 80만 평이. 근데 이 넓은 거를 수녀님 무슨 재주로 해? 돈은 없지, 일은 하고 싶지. 16년 동안 울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이 수녀님이 웃고 다닌다는. 그리고 친구 수녀들한테 이렇게 말한대요. 이것들아,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이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리다. 이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부님 이건 자기네들은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신부님은 나는 또 그쪽으로 공부도 했고, 그러니 신부님 귀향 시작을 했으니 완성을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난 또 80만 평 완성하려면은 70살까지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난 아무리 살아도 아무 상관없어. 심심할 일이 없어. 심심할 일이. 이번 여름에는 이제 치과 의사 선생님도 안과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왔는데 이제 좀 젊은 분들이 가는데 안과 의사 선생님 대학병원에 과장님을 모시고 간 거야. 수술 도구까지 다 갖고 내가 다 우리 후원하는 분들이 보내니까 치과 수술 도구, 안과 수술 도구 다 갖고 갔거든요. 근데 이 치과는 이제 작년에 갔으니까 환자들이 많은데 안과는
사람들이 줄은 잔뜩 섰는데 무서운 거야. 백내장 환자가 많은데 그래갖고 그냥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야. 그냥 수녀님들이 강제로 막 끌고 가 해라고. 그래갖고 이제 이 백내장 수술을 해줬는데 보통 그 사람들은 병원에 와도 고맙다고 안 그런대요. 근데 이 백내장 수술한 사람 매일 병원에 와서 고맙다고 그래. 너무 잘 보이는 거야. 너무너무 잘 보이는 거야. 그래서 뭐 다른 과는 거기도 병원이 있는데 안과, 치과 이거는 특수 직분이기 때문에 없대요. 근데 그분들이 그것 때문에 가장 고통을 겪는 거거든. 그래서 난 또 그 이제 의사 선생님들을 매년 모시고 가는 미안해 갖고 내년에는 가지 말지 뭐 그랬더니 신부님 빼놓고 우리끼리 올게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의사 선생님들이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 아주 환자들 불평 그거 다 받아내는 거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거야. 그런데 그 선생님들 마지막 날 저녁에 이제 항상 회의를 하거든요. 신부님 내가 의대 다니면서 내가 막 라면 먹고 그래. 그러니까 바쁘니까 보람을 한 번도 못 느꼈대. 내가 이렇게 힘들게 공부한 보람을 여기 와서 느낀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년에 안 가려고 그랬는데 자기네들끼리 간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내년에 나 어쩔 수 없이 또 가게 생겼어요. 내년 여름에. 근데 이제 10만 평을 깎아놨는데 거기도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굉장히 11월 시작하면서부터 우기가 시작됐는데 빈님이 안 오신 거예요. 그래갖고 보름 동안 안 오는데 지지난주부터 빈님이 오기 시작을 했다는 거야. 수녀님이 내가 이제 이양기라고 땅이 넓으니까 다 보내줬어요. 그 편지가 어제 왔어. 보니까 신부님 뿌렸는데 지금 비가 오시는데 옥수수가 대가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10만 평에. 나는 그게 내 것도 아니고 그 프란치스코 전교 수녀회 건데도 나는 내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 수녀님들 도와주러 간 거니까. 그런데도 그거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요. 이야, 난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너무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제 이 70살까지 나는 일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야.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어떤 약속을 마음속에 품고 삽니다. 지금은 바쁘니까, 지금은 이 일이 먼저니까, 지금은 가족이 더 중요하니까. 그리고 그 뒤에는 언제나 같은 말이 따라붙습니다. 나중에는 나를 위해 살겠다고.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더라도 마음속 어딘가에는 늘 그런 다짐이 조용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살겠다고. 그런데 그 언젠가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쉽게 오지 않습니다. 어느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고 마음이 놓이려 하면 어느새 새로운 책임이 어깨 위에 얹힙니다. 한 고비를 넘으면 또 다른 고비가 나타나고 한 사람을 챙기고 나면 또 다른 사람이 손을 내밉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 조용히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어디로 갔을까? 나는 무엇을 원했던 사람이었을까?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나 자신과 멀어졌을까? 이 글은 그런 마음을 느껴본 적 있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나를 잃어버린 것 같다는 그 조용한 감각을 잠깐 함께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탓하거나 후회를 부추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살아오면서 해온 선택들을 되돌아보며 스스로를 나무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이 오랫동안 안으로 밀어두었던 그 마음을 조금 더 따뜻하게 바라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마음에 조금 더 솔직해져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족을 위해 애써온 삶은 분명 값진 것입니다. 아무도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길 수 없고 누군가를 위해 쏟아온 시간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밥상을 차리고 곁에서 챙기고 필요할 때 달려가고 말하지 않아도 먼저 알아채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은 헌신이었고 정성이었으며 삶의 진심이었습니다. 누군가가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것을 조용히 감당해 왔습니까? 그 삶을 살아온 분들 앞에 어떤 비판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었으니까요. 누군가를 위해 쓰는 시간은 단순히 소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를 만들고 신뢰를 쌓고 사랑을 증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가족의 웃음을 보며 보람을 느끼고
누군가가 건강하게 자라거나 잘 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끼는 그 감정들은 삶을 이어가게 만드는 진짜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많은 것을 내어주었고 그 내어줌 안에서 의미를 찾았습니다. 때로는 지치면서도, 때로는 서운하면서도 그래도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 삶은 충분히 소중하고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그 점만큼은 어떤 말로도 흔들리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 안에서도 조용히 생겨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균열입니다. 나의 시간이 조금씩 사라지고 나의 선택이 점점 줄어들고 나의 즐거움이 뒤로 밀리는 그 감각. 처음에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너무 바빴으니까요. 너무 많은 것들이 앞에 있었으니까요. 당장 해결해야 할 일들이 눈앞에 가득했으니까요. 나의 감정을 살필 여유조차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어느새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묻는 습관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울 앞에서 혹은 혼자 조용히 앉아 있는 그 순간에 나는 내가 무엇을 좋아했던 사람인지조차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감각은 낯설고 또 조금 서글픕니다. 분명 무언가를 좋아했던 사람이었는데, 분명 하고 싶은 것이 있던 사람이었는데 어느새 그것들이 흐릿해져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사진처럼 윤곽은 남아있지만 색이 바래버린 것 같은 느낌. 그것이 바로 나라는 사람이 조금씩 사라져온 흔적입니다. 이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나쁜 선택을 해온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오래도록 다른 사람을 향해 살아왔기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흔적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흔적이 삶을 서서히 지치게 만드는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몸이 지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종류의 피로입니다.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닌데 왠지 모르게 힘이 빠지는 그런 느낌.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몸이 잘 움직여지지 않는 그 감각. 그것은 나라는 사람이 오랫동안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나 자신이 오랫동안 목말라 있었다는 신호. 삶은 한쪽만으로 오래 유지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쓰는 시간과 나를 위해 쓰는 시간이 함께 흘러야 뒤로서 삶은 안정된 리듬을 갖게 됩니다. 한쪽으로만 기울면 아무리 단단하게 버텨도 언젠가는 흔들립니다. 지치는 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균형이 오래도록 맞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여러분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살아도 된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뿌리가 충분히 물을 머금어야 가지가 뻗고 잎이 무성해집니다. 뿌리를 방치한 채 가지만 키우려 하면 어느 순간 나무 전체가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서서히 비어갑니다. 사람도 같습니다. 나 자신이 충분히 채워져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도 진심으로 무언가를 건넬 수 있습니다. 비어있는 그릇으로는 아무것도 나눌 수 없습니다. 넘치는 그릇에서만 진짜 나눔이 이루어집니다. 나를 돌보는 것은 결국 주변 모두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나를 위한 선택을 할 때 이상한 망설임을 느낍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 내가 이걸 원해도 되는 걸까? 이기적인 것은 아닐까? 괜히 주변에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닐까? 그 망설임의 뒤편에는 오랫동안 몸에 밴 습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라는 그 오래된 마음의 방향. 그 마음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을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 온 원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지나치게 강해지면 나 자신을 향한 문이 완전히 닫혀버립니다. 그리고 그 닫힌 문 뒤에서 나라는 사람은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 열어주기를. 나를 위한 선택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사람이 더 따뜻하게, 더 오래, 더 깊이 살아갑니다. 지치지 않은 사람만이 오래도록 곁에 있어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아끼는 것은 삶의 사치가 아니라 삶의 조건입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결국 내 곁의 사람들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이제는 조금 더 당당하게 믿어도 됩니다. 나를 위한 선택을 하는 것이 누군가를 등지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오래,
그 곁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나를 위한 삶은 언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어떤 조건이 갖춰지면 그때 시작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이 일이 마무리되면, 저 상황이 정리되면,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그런데 그 조건이 완전히 갖춰지는 순간은 좀처럼 오지 않습니다. 삶은 언제나 무언가를 남겨두기 때문입니다. 어떤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리고, 어떤 짐이 내려지면 또 다른 짐이 건네집니다. 준비가 끝난 다음에 시작하겠다는 말은 어쩌면 영영 시작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을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삶은 어떤 특별한 시점에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아주 작은 방식으로 포함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선언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삶을 통째로 바꿔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하루 중 단 한순간이라도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그 작은 움직임이 시작입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두는 것, 오래전부터 가보고 싶었던 곳에 발걸음을 내딛는 것, 오랫동안 하고 싶었지만 이뤄두었던 그 무언가를 오늘 꺼내어 보는 것. 그 작은 시작이 쌓이면 어느 순간 삶의 무게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흔히 삶을 단계로 이해하려 합니다. 이 시기가 끝나면 다음 시기가 오고, 저 역할이 마무리되면 새 역할이 시작된다고. 그러나 삶은 사실 그렇게 칼로 나뉘지 않습니다. 삶은 흐름입니다.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하나의 강처럼 우리는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강은 어떤 구간에서 빠르게 흐르기도 하고, 어떤 구간에서는 넓고 천천히 퍼져 나가기도 합니다. 빠르게 흐르는 구간이 더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넓게 퍼져 흐르는 그 구간에서야 뒤로서 강의 진짜 깊이가 드러나고, 강 주변의 모든 것들이 그 물을 머금으며 살아납니다. 그 흐름 안에서 역할은 바뀝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해내던 시기가 있었고, 조금 더 느슨하게 숨을 고르는 시기가 오기도 합니다. 치열하게 앞을 보며 달리던 때가 있었고, 이제는 주위를 둘러보며 걸어가는 때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좋은 삶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시기가 하나의 삶을 이루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달린 것도 나였고, 지금 천천히 걷는 것도 나입니다. 두 모습 모두 온전한 나입니다. 그리고 어떤 시기에도 나다운 선택은 가능합니다. 삶의 어느 지점에서도 여러분은 스스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의미는 시간이 지난다고 희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오면서 쌓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느낄 수 있는 의미의 결은 훨씬 더 깊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것입니다. 같은 하늘을 보더라도 더 오래 바라볼 줄 알게 되고, 사람의 마음을 더 세심하게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바람 한 줄기에도, 햇살이 창문을 비추는 각도 하나에도 오래 살아온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감각이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서 큰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능력, 사소한 것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힘. 그것은 살아온 시간이 만들어준 선물입니다. 그것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달라짐 안에는 전에는 갖지 못했던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이 역할이 바뀐다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든든한 기둥으로 서 있던 시간이 있었다면, 이제는 조금 더 조용하고 깊이 있는 방식으로 존재하는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바쁘게 무언가를 해내는 것만이 삶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냥 거기 있어 주는 것, 천천히 웃어주는 것, 오래 들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사람은 사람에게 충분히 의미 있는 존재가 됩니다. 오히려 조용히 자리를 지키는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것을 받아본 사람은 압니다. 역할의 모양이 달라졌을 뿐 삶의 가치 자체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상태인가입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내 마음이 거기 있는 사람과 억지로 끌려가는 사람은 전혀 다른 시간을 삽니다. 무언가를 하면서 살아있음을 느끼는 사람, 의의를 느끼는 사람에게 삶은 지루해지지 않습니다. 삶은 계속해서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그 이유를 스스로 느끼고 있는 사람에게 삶은 언제나 충분한 것을 건네줍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 안에서 무언가 살아있다는 감각을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여도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를 포함한 삶을 살 때 우리는 비로소 덜 지치고 더 편안해집니다. 그것이 균형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애써온 모든 시간이 소중하듯 나를 위해 쓰는 시간 역시 그 못지않게 소중합니다. 두 가지가 함께 흘러야 삶은 온전해집니다. 타인을 위한 삶과 나를 위한 삶, 이 둘은 서로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받쳐주는 것입니다. 하나가 충분할 때 다른 하나도 더 깊어집니다. 나를 잘 돌보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더 잘 돌볼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인생은 누군가를 위해 소모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끝까지 나를 잃지 않는 과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만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작아졌을 수는 있지만 그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묻혀 있었을 뿐입니다. 그것을 다시 듣는 것, 그것을 조금씩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삶의 시작입니다. 누군가의 가족으로, 누군가의 역할로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한 사람으로서 끝까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이 삶에서 끝까지 놓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가장 후회 없는 삶은 끝까지 나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지금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오래, 참 묵묵히 많은 것을 감당해 오셨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지켜온 것들, 여러분이 쏟아낸 사랑, 여러분이 버텨온 시간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이 모여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서럽고, 때로는 혼자인 것 같은 그 순간들을 지나오면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온 여러분. 그 자체가 이미 대단한 삶입니다. 이제는 그 따뜻함을 조금씩 여러분 자신에게도 건네주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한 선택을 할 때 더 이상 망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여러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가벼워지길,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더 넉넉해지길, 그리고 앞으로의 하루하루가 여러분이 진정 원하는 것들로 조금씩 채워지며 끝까지 나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